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을 만나게 될 역사의 김종민입니다. 이제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코로나도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저께는 또 우리 3학년 선배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 나갈 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제 학교 나간다는 건 기쁘지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는 건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나비 넥타이 하셨네요. 장현우 학생이 나비 넥타이 또 했습니다. 사실은 안 했었는데 목이 허전해서 또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음성 변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집에 가서 수요일 날 걸 수업을 들어봤는데 야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막 버벅거리고 발해랑 당나라랑 고구려랑 계속 헷갈리고 딴 데 보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박수 학생 집 거 읽어주세요. 네, 읽어줬습니다. 황진규 학생 분홍색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해요. 예, 다시 핑계를 돌아가면 여기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컴퓨터도 바뀌고, 근데 스튜디오가 바뀌면서 예전이랑 카메라랑 위치가 바뀌고 모니터의 위치가 바뀌면서 선생님이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잘 안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 건 들어봤더니 정말 엉망이었다.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다시 열심히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안한 수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솔직하세요. 인간적이세요. 제가 솔직했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수업이 엉망진창했다라는 거. 네, 김건희 학생 잘생겼어. 이런 학생에게 이제 박수. 예. 네, 하여튼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잘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우선 그러면 오늘은 수업에 앞서 또 미니쌤과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투표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게 무슨 사전투표인지 알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거는 제일 먼저 요번에 하는 총선거, 그리고 국회용 총선거라고 그래요. 줄여서 총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 그리고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요번엔 총선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사람은 25번 이상을 못 한다고 그래요. 투표를 20번 이상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살면서 20번도 못 하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게 투표를 보면 투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투표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가봅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가 생기는데요. 이 도편 추방제가 뭐냐면, 도자기 조각에다 이름을 써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투표하냐면, 참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주가 우리말로 옮기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독재자라는 의미가 돼요.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선거예요. 요즘 선거를 보면. 왜냐하면, 아직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6,000표가 넘으면 이 사람을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해버린대요. 이런 게 도편 추방제인데, 사실 시작은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참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이후에 우리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반을 닦았다 할 수 있는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돼요. 도편 추방제를.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할 우려가 있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무슨 우려가 있냐면, 내가 싫은 사람을 쫓아버릴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나름대로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테네 모든 시민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는 시민들이, 모든 시민이 모여서 비늘하는 걸 하는데요. 거기서 그 해에 도편 추방제를 할지 안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달간의 엄청난 토론을 거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거친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6,000표가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6,000표 정도가 넘으면 이제 10년간 추방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규정이 잘 지켜졌는데, 그렇지만 이 제도라는 게 인간이 이용하다 보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 이후 제국으로 커져요. 특히 아테네의 전성기를 누린 사람을 우리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데, 이 페리클레스는 이 도편 추방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정적 제거용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편 추방제로 인해서 추방당한 사람, 선생님 세보진 않았지만 10명 남짓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 선생님이 알만한 사람은 투키디데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도 이때 쫓겨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장 먼저 됐던
투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투표는 서양에서만 있었냐? 아닙니다. 백제에서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백제에 있었던 투표가 뭐냐면 정사회의 들어봤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삼국시대 귀족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고구려의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의 정사회의라고 들어봤죠. 이 정사회의는요, 뭐를 하는 곳이냐면 백제의 재상이었던 좌평을 뽑는 곳인데 3명에서 4명의 후보의 이름을 적힌 봉투를 넣어놓으면 이 정사함이란 바위에다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답니다. 그 옆에다, 이름 옆에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찍힌 사람이 재상이 되는 것, 이게 정사함 회의였죠. 이 우리나라의 투표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된 투표의 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국회의원 뽑아봤자 뭐 우리한테 뭐 돌아온 거 있나요? 저 사람들 뭐 선거 때나 그러지 가면 끝이잖아요 하는데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대표자를 잘 뽑아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현실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년 4년 뒤면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만 18세부터 갖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투표를 하실 텐데 꼭 이 투표는요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내 의무. 우리들이 꼭 참여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마지막에 정리해 주나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 정리해 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예, 요약을 해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업 자료는 링크된 에디스 충남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올라오네. 06 서윤 학생, 권호민 학생 마지막에 요약해 줍니다. 자, 서장훈 학생 어차피 우리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3, 4년 뒤만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못하지만 여러분이 반장 선거도 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하잖아요. 이런 선거를 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시리 학생 군대 가는 데 선거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도 이제 부재자 투표라는 거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서는 사전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데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정혜인 학생이 이 지난 수업이 끝나고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4가지의 왕, 발해에서는 4명의 왕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발해에서는 흔히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왕을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태조, 성종, 세종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은 왕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묘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묘호라는 걸 붙여줘요. 묘호. 그러니까 세종이다, 태종이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는 당연히 몰랐던 겁니다. 그게 몰랐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붙여준 건데 이 묘호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대 왕은 우리가 태조라고도 부르지만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라고 하고요. 조선의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이유가 첫 개창한 사람들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발해도 고왕이라는 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고왕이라는 걸 가장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조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조영. 대조영은 초대 왕이에요. 고왕. 그 다음은 대문예 이렇게 가는데 대문예는 무왕입니다. 무왕. 산둥바다를 공략했던. 그리고 대문예는 문왕. 친선관계를 했던.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왕, 선왕, 대인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냥 선왕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성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왕이에요, 선왕. 이거는 이 사람은 발해 전성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김찬호 학생이 그럼 왕을 부를 땐 전하라고만 불러요. 그런데 왕의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 그 당시에는 죽습니다. 어떻게 왕의 이름은 써도 안 돼요. 공문서에는 왕의 이름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은 이름을 아무도 안 쓰는 글자, 가장 어려운 글자, 외자로 이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 이런 거잖아요. 한자어로 거의 안 쓰는 글자였습니다. 왕이 스스로 물러나도 그 사람이 죽으면 지어주나는데 스스로 물러나도 쫓겨난 왕은 지어주지 않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 중에 연산군, 광해군, 쫓겨난 왕이잖아요. 폐주라고 하죠. 이 사람들 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왕 전에 불렸던 대군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다, 폐하다 있는데 전하와 폐하는 또 달라요. 왕과 황제가 다릅니다. 이 격이 달라요. 그래서 왕은 전하라 불리고 황제는 폐하라 불러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은 왕세자라 불리고 황제가 될 사람은 황태자라 불리는 겁니다. 태자와 세자가 다른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 스스로 나를 가리킬 때 나는 이런 말 안 써요. 3인칭을 써요. 짐은, 고는 이렇게 씁니다. 왕은 짐, 왕은 고는, 황제는 지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꾸 이렇게 막 딴 소리가 많이 가죠. 하여튼 발해 왕 이름 정리, 발해 내병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대조영, 초대왕, 대조왕 아닙니다. 대조영. 그리고 무왕, 문왕, 선왕입니다. 네, 백성들의 시체는 무덤, 돈 있으면 무덤을 썼겠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수업 시간이 늦어지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라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말 사회 혼란의 모습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후삼국의 성립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후삼국. 자, 신라 하대는요, 사회 혼란이 굉장히 심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라 하대가 뭐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을 해봐요. 이 신라 시대는 1000년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삼국 유사에 대한 기준이 있고 삼국 사기로 인한 기준이 있는데 보통 삼국 사기로 하는 기준을 많이 써요. 삼국 사기는요. 칠판을 보면 우선 상대, 중대, 하대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요. 이 상대는요. 흔히 이 첫 초대 박 혁거세부터 누구까지? 진덕 여왕까지. 그러니까 통일 직전이겠죠. 그리고 중대는요. 태종 무열왕부터요. 어디까지? 바로 지금 나오는 해공왕까지를 우리는 중대라 불러요. 그리고 하대는요. 선덕왕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를 하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대, 중대, 하대 중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왕, 그리고 또 가장 신라의 전성기를 이뤘던 시대는 바로 중대예요. 중대. 이 중대를 나누는 기준은 신라가 통일 시기도 했고 통일도 했지만 왕권이 강하기도 했고 또 이 무열왕계의 직계, 무열왕계가 왕을 쭉 하던 시기, 해공왕까지가 무열왕계예요. 그리고 이유가 왕권이 상당히 이때가 강했던 시기, 이때를 우리는 중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대가 끝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해공왕인데요. 이 해공왕은 96각간이라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죽냐면 그 96명의 귀족들이 막 96각간이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 죽어요. 해공왕이. 그러니까 후사가 없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누가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김양상이라는 자가 있어요. 김양상.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내무왕의 10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계가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무열왕계에서 내무왕계로 바뀌는 겁니다. 왕계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상은 뭐라 불리냐면요. 선덕왕이 돼요. 선덕왕이. 김양상이 선덕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양상이 선덕왕이 된 다음에 죽거든요. 김양상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다시 무열왕계로 돌아가서 가장 유력했던 왕이었던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됐습니다. 원래.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여기다. 김주원이 이제 이 사람은 무열왕계예요. 무열계였던 김주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경주에 북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귀족들이 왕을 추대해서 이 사람이 왕위로 올라고 했는데 알천이라는 강이라고 하죠. 하천이 불어나서 물이 불어서 이 사람이 건너오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의 힘을 도와줬던 김경신이라는 자가 이 김주원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김경신이 누굽니까? 원성왕이에요. 김주원의 원성을 잡다 해서 원성왕이라고 기억하면 더 편하겠죠? 이 김경신이 원성왕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문제는 이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헌창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버지가 가장 유력한 왕이었는데 이 김경신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김헌창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따지면 우리 충청도의
도지사였어요. 웅주의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김경신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반란 중앙귀족에게 중앙군에게 진압당해서 실패하게 되죠. 근데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라 하대는요 이렇게 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뺏고 빼앗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50년 동안 우리 신라 하대를 150년이라고 보는데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와요. 그건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년이라고 할 수 있냐면 7.5년입니다. 길어야 짧아요. 왕치고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자주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왕위 다툼이 심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이 당시 중대 왕권 강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육두품이 이 당시 밀려나게 돼요. 진골귀족의 다툼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앙귀족이 막 혼란해지고 왕들이 서로 싸우니까 지방 통제가 약화됐겠죠. 지방 통제가 약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농민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귀족들이 자기들을 수탈해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막 뺏으니까. 자, 근데 이 수탈의 첫 번째가 바로 노급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노급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예전에는 이 관료가 되면 국가의 관리가 되면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돈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뭘 주냐면 그 땅을 줘요.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수조권을 주는데 문제는 신라 때는 노급이라는 걸 줬어요. 이 노급이 뭐냐면 수조권도 주지만 그 땅에서는 뭐도 가질 수 있냐면 그 농민들의 노동력도 자기가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노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넓이를 줘요. 마을 단위로 줍니다. 이 노급이 관료가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노동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로 이용될 것 같아요? 우리 집 농사 짓는데 이 사람들 데려다 쓸까요? 아니에요. 이 노동력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노동력이 나중에 개인의 군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사병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병 집단이 되면서 중앙의 왕의 권력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신라 시대 때 왕권이 가장 강했던 사람 누굽니까? 중대 무열왕의 손자였던 신문왕이죠. 이 신문왕 때 노급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노급을 없애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때 노급을 없애고 준 게 관료전이에요. 관료전. 관료전은요 세금만 주는 거예요. 세금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력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곡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만 주는 겁니다. 이건 신문왕 때 실시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관료전을 주면서 귀족의 권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다시 귀족의 힘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는 경덕왕 때쯤 되면 이 노급이 다시 부활되게 돼요. 노급이 부활되면서 다시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 넓은 대농장이라고 하죠.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족들의 수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때 귀족들의 수탈이 강해지고 하필이면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요. 막 가뭄, 홍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요. 세금은 자기들은 다 내. 이 당시도 세금을 내요. 근데 지방에서 커트해버리는 거야. 중간에. 지방관들이 막 중간에 가져가기도 하고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니까 중앙에는 세금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또 중앙은 중앙대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을 내려서 막 빨리 세금 내라고 더 재촉하고 독촉하니까 도저히 못 참는 농민들이 거기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농민 봉기예요. 언제 최고냐?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세기 말이라고 그래요. 구세기 말. 언제냐면 진성여왕 때 가장 심해요. 대표적인 게 경주 위쪽에 경상도에 상주라고 있는데 거기서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요. 경주에서는 적고적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적고적이 뭐냐면 빨간 바람이에요. 빨간 바지가 빨간 바지. 빨간 바지 입은 사람들의 난. 그리고 원주인 북원에서는 양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국사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상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000명이나 되고 병사와 소말, 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여기서 병사라는 건 노급을 통해서 받았던 잠깐만요. 노급을 통해 받았던 사병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과 기근으로 당의 절동에 건너가 먹을 걸 구하는 자가 170이었다. 봄에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자손을 팔아 살아갔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기록에 나옵니다. 그만큼 신라 하대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기였겠죠. 자, 그렇게 중앙의 권력이 흔들리게 되고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서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수업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둘 게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은요, 중앙 세력이, 왕이 굉장히 이제 그 왕권이 약해지면서 이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거의 뭐 신라 왕을 왕으로 생각 안 하겠죠.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는 걸 호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촌주 출신이에요. 촌주가 뭐냐면 그 지역의 토착 세력가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길러서 중앙정부에게 반발하는 거고, 두 번째, 중앙에서 내려온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귀족이 지방에 내려왔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힘을 키워서 호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군인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군진 세력이나 해상 세력 또는 도적들 있죠, 초적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하면서 이 지방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해상 세력, 중앙 귀족, 군진 세력이 있는데, 해상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은 장보고예요. 장보고. 청해진을 그 바탕으로 이게 해상을 장악했던. 그 중앙 귀족은 원래 경주 김씨, 경주의 왕족이었던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강릉에 자리 잡으면서 또 중앙 귀족이 강릉의 호족이 돼요. 군진 세력은 이따 나오겠지만 견훤이나 양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호족인 거죠? 글쎄요, 이게 호족이 우리 하혜선 학생이 왜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 호족이 사실 중국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 지배층의 집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좀 차용해 오기도 합니다. 네. 중국 한나라 때 지배층은 우리가 지방에서 자기의 기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차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밤 과제 1. 우리 시즌2보다 달라진 게 있죠? 선생님들이 과제를 2가지씩 내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정해준 과제방에다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과제입니다. 호족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3가지 유형을 써봅시다. 자, 3가지. 쉽죠? 해상세력, 중앙귀족, 군진세력. 한번 이제 정해진 과제를 잘 수행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육두품 얘기를 했었죠. 잠깐. 우리 중대 신라사회 왕권 강화의 첫 번째 공신이 육두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진골 귀족을 견제하면서 이 사람들 육두품들이 큰 공을 세웠는데, 점차 이 사람들은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골품제의 모습을 비판하게 됩니다. 난 능력이 뛰어난데 나보다 능력이 못난 저 사람은 훨씬 더 잘 나가. 왜? 진골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그렇지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진골 귀족이 막 방해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개혁 의지가 꺾이고 누구와 손을 잡아요? 새롭게 등장한 사회세력, 중앙귀족, 진골귀족에 대항하던 세력들, 호족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호족과 손을 잡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육두품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치원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 서산 학생 있어요? 서산 학생? 서산에 성현 아니면 저기 지곡 있는 데 사는 학생, 지곡이 제일 유명한데, 지곡에 부성사라는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사당이냐면 최치원을 위한 사당이에요. 최치원은 누구냐면 육두품 출신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뛰어나서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당나라에 활동하면서 그 당시 당나라가요, 멸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당나라 멸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난이 황소의 난이에요. 여기서 황소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은매하는 황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이 황소가 난을 일으켰는데, 이 최치원이 황소에게 황소 경문이라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경문을 보냅니다. 황소가 이걸 보고 쓰러져 주저앉았다고 하죠. 너무 놀래서. 그 뒤로 황소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만 결국 당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토황소 경문을 쓰기도 했던 굉장한 이제 문장가이기도 하죠.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 지금 말로 하면. 하지만 이 최치원은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진성여왕, 아까 기억합니까? 농민봉기가 가장 많았던 시기. 진성여왕 때 와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개혁할 수 있는 시무책 10여 조를 제출합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겠죠. 선생님이 예측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뭘까?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무책 10여 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 해보면 아마 신분제를 없애소서, 다시 말해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소서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간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겠죠. 결국
최치호는 자기의 개혁 의지가 좌절된 후 전국을 떠돌면서 많은 글을 남기기도 하고 떠돌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설계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좀 전시대 사람인데 당태종 때 사람인데 육두품의 한계를 느끼고 당으로 가버려요. 나는 신라에서 못 살겠다. 당으로 가겠다 해서 당나라 가서 당태종 휘하의 군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워서 너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물어봐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저리 열심히 싸우냐 했더니 원래 신라인인데 막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신라인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야 해서 설계두의 시신에다가 황제 당태종이 자기의 직접 골룡포를 벗어서 덮어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신라 하대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특징. 신라 하대의 특징 첫 번째, 왕위 다툼이 심했다. 그래서 지방에서 봉기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육두품이 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섯 번째군요.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거 나오죠. 교종과 선종의 차이. 바로 선종이에요.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선종은 뭐를 중시합니까? 깨달음을 중시해요. 글자를 몰라도 됩니다. 불림문자. 경전을 몰라도 됩니다. 교리를 몰라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참선만 열심히 해서 깨달음만 얻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좋아했을까요? 중앙교종불교는 경전, 교리를 강조하니까 지배층의 불교였지만 이거는 깨달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글을 모르던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이나 백성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점차 선종의 힘이 커지면서 교종과 균형을 맞추게 되고 이건 언제까지 갑니까? 고려시대까지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종과 교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교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왕과 귀족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종은 이런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화려한 불교 미술이 발달해요. 눈에 보여줘야 되는 것들. 귀족을 위한 것들, 왕을 위한 것들. 그래서 화려한 불교 미술. 석굴암, 불상들 이게 다 있답니다. 하지만 선종은 참선과 깨달음을 중시했고 호족과 백성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선,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화려한 불교 미술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쇠퇴해요. 그래서 선종 시기는 불교 미술이 발달하지 않아요. 불교 예술이. 하지만 선종이 발달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유행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승탑이라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 승탑이 뭔지 알아요? 우리 탑은 기억납니까? 탑이라는 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부처님의 살이나 부처님의 불경, 말씀을 모셔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승탑은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이 입적한 후에, 돌아가신 후에 스님의 사리를 모시는 걸 승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종이 유행할 때는 왜 승탑을 모실까요?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리가 아니라 이 나에게 깨달음을 전수해준 나의 스승, 나의 선배를 더 이렇게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나에게 깨달음을 전해준 고승을 우대해서 그들의 죽은 뒤에 그들을 위한 승탑을 만들게 되면서 신라 하대 선종이 발전하면서 유행하는 건 바로 승탑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하해 학생이 사리는 담석같이 몸에서 나온 돌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사리는 담석처럼 몸에서 나온 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몸에 뼈에 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 성분이 있어서 이게 화장을 하면 이게 뼈가 녹으면서 구슬처럼 된대요. 그거를 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석회석 많이 먹으면 몸에 담 생기지, 담석 생기는데 그런 돌은 아니고 사람을 화장하면 생기는 뼈에 어떻게 보면 구슬처럼 된 뼈 조각이에요. 뼈 조각. 그걸 우리는 살이라고 부릅니다. 네, 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사상, 풍수지리설이 보급되는데요. 풍수지리가 뭐냐? 풍수지리는 장풍, 득수의 약자예요. 장풍, 이 장풍이 아니고요. 바람을 맞고 득수, 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보통 어디에다 짓죠? 여러분들? 배산, 임수라고 하잖아요. 배산임수. 그죠? 배산임수 들어봤어요? 산을 등지고 물을 가까이 한다는데 그게 이제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의 의미는 뭐냐면 땅에도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고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도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풍수지리가 보급되면서 경주만 중요한 땅이 아니라 지방도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있다라는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풍수지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좋아할까요?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이 좋아하겠죠.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호족은 뭐다? 호족 이꼴 지방 세력이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요. 호족 이꼴 지방 세력이다.
이꼴 는, 호족은. 자, 그리고요, 또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미륵신앙이에요, 미륵신앙. 미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실 신라시대뿐이 아니라 요즘도 많이 믿어요. 미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불교인데 저 선생님도 불교 신자라 자세히 모르지만 미륵신앙이라는 게 세상이 어려울 때 그 미륵불이라는 미래불이에요. 미래에서 오는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게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게 많죠. 조선시대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화순이라는 곳에 가면 운주선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 큰 누워있는 불상이 계세요. 그게 와불인데 이 와불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뭐냐면 와불이 일어나는 날 미륵이 내려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 고창의 선원사에 가면 마애불이 있어요. 도소람에. 마애불은 바위에 새긴 불상인데 그 안에서 여기에 비기라는 비밀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만한 네모난 거기에. 이 비밀 기록이 세상에 나오는 날 미륵이 내려와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궁예, 예, 맞아요. 궁예가 미륵불을 자처했죠. 자기가 미래에서 내려온 미륵불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미륵신앙인데 주로 미륵신앙은 세상이 어려울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통일신라 시기에 미륵보살로 만들어진 겁니다. 감산사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자, 이렇게, 자,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요. 신라 하대는 왕권이 막 다툼이 심해지고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호족이라는 지방 세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육두품이 붙고 새로운 사상, 기존에 있었던 사상이 아닌 선종, 풍수지리, 미륵사상 같은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지겠죠. 중앙의 그 집중력은 완전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는 전혀 먹히질 않아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후삼국시대. 우리 전기 삼국시대, 삼국사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면 이제는 후삼국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똑같아요.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는 후가 아니죠. 그냥 계속 있었으니까 신라.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백제입니다. 후백제. 후백제는 누가 건국하냐면요. 상주 출신의 견훤이라는 사람이 그 건국을 해요. 근데 이 견훤은 백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말했지만 상주 출신이에요. 상주가 어디요? 경상도예요. 옛 신라 땅이에요. 신라 땅.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견훤이 후백제를 세워요. 왜 이름을 후백제라고 했어요? 옛 후백제, 옛 땅이 생겼기 때문에 그 후백제 사람들의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후백제라는 이름을 따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 기반이 뭐였냐면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래서 서남 해안의 군사력, 자기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서산국을 세우고 수도를 어디다가 옮기냐면 전주, 완산주에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완산주의 이름이 우리 완주라고 하죠. 전주 주변에 있는 군을. 완산주에다 도읍을 정합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이 후백제는 잘 나갈 때는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교류도 하고 가장 강했습니다. 사실 거의 신라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 견훤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 누가 세웠냐면 신라 왕족 출신의 궁예가 세웠어요. 역시 후고구려도요. 고구려와 아무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한쪽 눈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왜 후고구려 이 사람은 왜 한쪽 눈이 이렇게 붉으냐면 이 사람이 신라 왕족 출신인데 신라 하대에 왕권 다툼이 굉장히 심해질 때 자기 이제 부모님이 거기서 희생되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유모한테 던졌대요.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밑에서 유모가 받다가 잘못 받아서 눈을 찔러서 손가락으로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라 왕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궁예는. 가다가 신라 왕의 초상을 발견하면 막 칼로 눈을 파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예, 궁예.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 밑에 있었냐면 양길의 부하였어요. 아까 말했던 북원지방의 양길의 부하로 성장하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왕건, 나중에 고려를 세운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왕건의 세력지였던 송악, 지금의 개성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세력지가 아닌 왕건의 세력지였기 때문에 이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다시 또 수도도 철원으로 바꿔요. 자기의 세력 근거지였던. 그리고 이 국호도 태봉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 궁예가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성군이었대요. 훌륭한 왕이었대요. 군사들이랑 같이 잠을 자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 모두가 좋아했는데 권력을 얻게 되면서 점차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못 믿어요. 자기 아들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자 거기에 항의도 아니었어.
왜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냐고 하는 자기 부인까지도 같이 죽입니다. 그럼 점점 포악해지면서 결국은 부하들, 왕거들 중심했던 자기 부하들에게 쫓겨나서 철원 근처에서 농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 우리 시리 학생 보면서 빛이 나서 이거는 다 뭐라고 하지? 신화야, 신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전해되는 구전이기 때문에 뭐가 맞냐 틀리냐에 따릅니다. 이게 혼란기였다, 몸에 빛이 나서 불을 쏘나다 했는데 그거는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사실 궁예가 어렸을 때 진짜 왕족이었냐? 아니라는 소리가 더 많아요. 신라의 왕족이 아니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궁예 역할을 했던 우리 연예인이죠.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궁예의 거의 상징처럼 되었어요. 나는 미륵불이다 하면서 관심법으로 보았느니라 했던 김영철 아저씨가 이 궁예로 나왔었죠. 우리 삼국의 형제를 봅시다. 삼국 형제를 보면 아직은 발해가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발해는 926년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려가 건국된 918년이니까 아직은 발해가 있어요. 위촉엔. 그리고 후고구려가 있었고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했던 건 사실은 후백제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후백제가 왜 멸망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 다시 얘기하겠는데 자기 아들이랑 아버지랑 싸움이 붙어요. 견훤과 큰아들 신검과의 싸움이 붙으면서 이 견훤이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알아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탐나는 뭐냐? 제주도였어요. 이 당시는 완전한 독립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여기에 복속되진 않은 약간의 준독립국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학습 정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라 말에 지방민들이 붕괴를 많이 일으킨다고 했죠. 특히 언제? 진성여왕 때 굉장히 많이 진덕 아니에요. 진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약화되자 누가 등장했다?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선종과 풍수질인데 자, 오늘의 학습의 제일 핵심은 4번이에요. 4번. 신라 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누굽니까? 호족. 그다음에 육두품. 이 호족과 육두품이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죠? 선종과 풍수지를 받아들이면서 지방 세력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형성하고 있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 중앙의 진골귀족은 이미 부패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호족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호족 중에서 유력한 세력들이 하나의 큰 나라처럼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게 후삼국이었다. 그래서 견훤의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누가 통일합니까? 후고구려는 고려가 통일하죠. 신라는 싸움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항복해요. 그리고 후백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항복하고 아들은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과제 두 번째 빠밤. 자, 신라 말 유행한 새로운 사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나오죠. 두 가지. 선종과 풍수질이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이 과제란에다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금요일이라 많이 힘들고 이제 지치고 했을 텐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갈 날이 이제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수업하고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또 아는 대로 대답을 해줄게요. 참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참 예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고려가 건국됩니다. 태조 왕건이 궁예를 누르고 고려를 세운 다음에 삼국을 통일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주는요. 우리가 수요일 날이 선거일이라 총선일이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쉽죠? 안타깝죠? 선생님도 그래요. 금요일 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참고요. 금요일 날 다시 건강한 얼굴로 그때는 아마 계약이 좀 있으면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유바!